손용호 교수님으로부터 농산업촌 디자인의 이해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손용호입니다.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산어촌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우리 가장 화두 중에 하나가 우리 농촌협약에서 조금 더 체계적인 농촌공간 관리로 바뀌면서 이제 농촌 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공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과 여러 사업들, 공간 사업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앞으로는 더 많은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이런 원칙들이 되게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이 농촌공간에 대한 이 농촌다움이란 말이 왜 많이 이제 화두가 되냐면, 농촌을 개발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도시를 좀 따라가는 방식의 개발, 이렇게 해서 무언가 그런 방향으로 많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더 발전하고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각자 요즘에 뭐라고 하죠? 그런 우리 개개인에서도 가장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MBTI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원래 갖고 있는 적성이나 이런 장점을 살리는 방향이 아닌 것은 해봐야 이제 그렇게 그걸 원래 그 장점을 가진 그런 대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우리가 세우면서 여러 사업을 하게 되면, 더 체계적으로 많은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우리가 공감해야 된다, 그런 원칙. 이게 이제 배경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상향식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주민 참여에 대한 얘기를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그런 과제들이 있죠. 우리가 그런 방향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렇지, 아마 현장에서도 많이 느끼고 아마 지자체에서도 지금 많이 느끼실 텐데,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지금 그런 지역에 맞는 디자인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상향식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상향식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더 고려해야 되는가? 이 공공 디자인과 상향식 덕분에 그런 관계성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저희 검토한 그런 중요한 화두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취한 방법은 농특위에서 이걸 용역 사업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국대학교 안경진 교수님 연구팀에서 한 1년 가까이 농촌다움을 보존하는 주민주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에 관한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연구의 결과를 발표드리는 게 지금 첫 번째 세션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안경진 교수님 연구팀에서, 물론 이제 혼자 안경진 교수님이 연구하신 건 아니고 저희 워킹그룹에서 계속 여러 가지 의견을 드리면서 함께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그래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정의랑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확장해 나갈까에 대한 어떤 그 전략들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디자인 공모 사업을 하는 것도 그 전략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맥락을 설명하는 전 단계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설 중심의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농촌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다 보면 도로를 사업하거나 아니면 거기 안에 어떤 시설물, 아니면 예를 들면 그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버스 정류장이나 만들다 보면 그런 사업을 하면서 느낄 거예요. 이게 이 농촌하고 잘 어울리는 모습인가? 그렇다고 해서 농촌은 기와를 붙이고 막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막 그런 뭔가 그렇게 형식적인 것들을 더 많이 덧붙여야 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화두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만드는 디자인이 도시랑 똑같은 방향으로 하는 게 맞나? 라고 하는 이런 문제점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많이 강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이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나라마다 단계가 있고 그것을 수용하는 어떤 국민들의 그 단계도 있는데, 예를 들면 금산에 인삼이 유명하다 하면 인삼을 넣은 디자인을 해야 되겠다는 엄청난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여러 루트도 있겠죠. 예를 들면 군의회에서 얘기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공무원이 얘기할 수도 있고, 인삼을 재배하는 업자가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잘 이제 그 국내외 사례를 보면, 우리가 여기 호박 모양이 있는데 그 단순하게 우리가 아이들도 아니고, 예를 들면 여기서 이 지역은 예를 들면 사과가 유명하니까 무조건 사과가 있어야 되겠고, 거기서 사진을 찍어야 되겠고 하는 거는, 과거에는 조금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어필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 지역에 갖고 있는 자원을 더 높게 보는 게 아니라 더
낮게 보게 하는 그런 관점이 돼요.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유럽의 사례라든가 뭐 일본의 사례를 보면 그 차 그림으로 해서 디자인으로 해서 조형물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그 생산물로 통해서 그런 예를 들면 가치가 높은 예를 들면은 그 농산물을 여러 가지 형태로 가공해서 체험하고 그다음 그 지역에 있는 경관을 체험하면서 이 지역이 갖는 매력을 느끼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일본의 뭐 여러 사례도 있지만 뭐 유명한 그런 그 사례로 국내에도 많이 소개된 유인 온천지를 간다 하면 유인 온천지가 상징하는 조형물 여러분들 하나도 기억하시는 거 있으실까요? 없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은 굿 디자인이라고 해서 다 뭘 하나 만들더라도 유인 수준있게 만들도록 이런 그 담벼락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굉장히 잘 만들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과잉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농촌다움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게 사실 그게 이제 디자인 지침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면 여러 무언가 시설을 만들게 되는데 이 시설이 그 지역에 대해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 당장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여기는 이제 뭐 특정 사례를 들어서 그렇지만 뭐 제주도에 있는 뭐 마을의 사례인데 뭐 농어촌군사도 그렇고 굉장히 성공 사례로 많이 예시됐던 곳이에요. 근데 막 여러 가지 뭐 다 많죠. 뭐 시설을 많이 넣고 해서 처음에 인스타그램에 사진 찍기도 좋고 하지만 이게 이제 관리가 안 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이제 이게 흉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디자인에는 그러니까 뭔가 이 지역이 갖고 있는 가치를 잘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고 너무 형태에 접근하는 것도 옳지 않고 그 다음에 무조건 지금 그 당장 보기에 좋은 것들, 시설들을 만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거를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러한 개념들은 아마 이게 어렵지 않은 게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그게 쉬운 일인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도 사실은 이게 그 워킹그룹에서 이런 활동을 할 때 그냥 아이디어만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좋은 사례로 해서 뭐 국내에 똑같이 적용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방식의 접근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벤치마킹을 했던 게 영국의 VDS라고 하는 거예요. VDS가 빌리지 디자인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마을 디자인에 대한 이제 주민들이 같이 정해놓은 규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디자인에 대한 개념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어떤 시설을 만들 때 이쁘게 만들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마을에 잘 어울리는 그런 경관들을 여러 사업들로부터 지키고 조화롭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VDS를 보니까 VDS는 이 내용이 이 지역에서 어떤 경관이 제일 중요한지 그러니까 이 경관에 관련해 가지고 뭔가 연결되는 사업을 할 때는 조금 더 배려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아까 하동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 하동의 그 화계 계곡은 위에 올라가면 야생 차밭, 이건 뭐 세계 농업유산이 있어요. 그럼 그 분위기가 쫙 있으면은 어떤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관광객이 들어와서 뭐 예를 들면 카페가 만들어지고 하더라도 그 하동 계곡이 갖고 있는 그 아름다움은 해치지 않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다 생각은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사업을 할 때 심의에 올라오면 공공의 의견을 같이 딱 적어서 규칙을 정해놓지 않으면 그 중에서 그래도 지역 활성화 돼야지. 뭐 이 정도 하나 이거 있다고 해서 뭐 다 보전하면 우리 뭐 먹고 살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상황 논리가 되면 지켜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전에 충분히 이런 이해관계가 없을 때 그런 마을에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잘 조사하고 뭐가 중요한지 정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 있을 때 공통된 마을 주민의 의견으로 얘기하도록 만든 게 VDS예요. 그래서 경관 전반에 대한 내용도 있고 뭐 이슈로는 그 안에 뭐 예를 들면 마을 경관이나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읍도 그렇지만 경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건물 지을 때, 그죠? 그러니까 주택을 지을 때는 원래 이 지역에 어떤 특징이 있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농촌 지역은 고려할 게 되게 많은 게 과거에 집을 지을 때 향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풍수도 있고 막 여러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영국도 마찬가지로서 과거에 바람길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도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 틀을 만들어서 지어야 되고 뭐 여기 보면은 집 앞에 있는 이런 잔디 공간이라든가 화원 이런 공간들을 항상 배려해서 만들도록 하고 영국은 또 생울타리가 중요해서 생울타리라고 하는 것들을 또 지키고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적어놓는 거죠. 스테이트먼트 글로요.
그래서 이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쭉 적어놓고 이걸 어디다 쓰냐 하면은 그 다음에 그 마을에 여러 사업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때 이제 이 내용을 보고 이 내용에 반하는 내용들이 있으면은 우리로 말하면 시군계획이나 농촌활성화계획 사업을 할 때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이런 시설들은 이 지역에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건축가나 아니면 조경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맞춰서 이 원칙을 지키도록 좀 더 조정해 주세요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인허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같이 심의하거나 논의하는 과정에 쓰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 뭔가 사업을 한 다음에 주민공청회에서 주민분들한테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래서 수렴해 가는 그런 구조로 가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좀 접근이 다르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지역의 주인 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해관계가 없을 때는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가 중요한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당장 내가 이해관계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래서 그렇구나 해서 그냥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하고 좀 다른 얘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영국의 얘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걸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 일단은 그런 원칙들을 잘 지키는데 먼저 대원칙, 어떤 원칙들이 지역의 농촌다움을 지키는 데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우리 안경진 교수님 연구팀에 연구를 했고 그걸 가지고 어떤 방식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것을 지역에 확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한 페이지에 있지만 이거 뭐 연구팀에서도 많이 얘기했고 또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의견을 들었어요.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저는 이거 잘 만들었다고 보는데 6개, 디자인에 대한 6개 원칙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이거 순서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다 이제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이제 그리고 이 6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6개의 우리가 좋은 농촌의 공공 디자인의 원칙들이 있다. 지속 가능성은 뭐냐면 이걸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계속 그 형태, 그 가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근데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 신안 박지도의 퍼플섬 있잖아요. 그 퍼플섬이 계속 그렇게 예를 들면은 이제 공공의 지원 사업이 없어지고 해도 계속 똑같이 보라색으로 가치란 이렇게 페인트 보라색으로 잘 유지할 수 있으면은 지속 가능한 형태가 되죠. 아마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모 페인트 회사가 우리는 무조건 여기는 페인트 다시 새로 칠할 때 계속 지원해 줄래 하고서는 이렇게 MOU를 맺고 뭐 이렇게 요즘 말하는 뭐 ESG 사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면 가능하겠죠. 근데 만약에 주민들만 있으면 여러분들 아파트 살아보신 분들은 바로 알지만 페인트 한번 칠할 때 돈이 엄청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약에 누가 안 칠해주면은 칠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파트도 그렇고 벽화도 그렇지만 안 칠하고 오랫동안 점점 이게 뭔가 관리 안 된 상태로 남아있는 이 뭐라고 하죠? 이 칠한 자국들은 이제 보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가만히 있어도 자라는 풀, 가만히 있어도 이 지역에 맞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뭐 재료 이런 걸로 아니면은 이 지역 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 이런 게 있어야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지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성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과 연결되어 있는 맥락 이거는 이제 지금 방금 물리적인 요소에 대한 거는 지속 가능성, 지역성 연결된 얘기지만 예를 들면 어떤 컨셉이 있을 때 이 지역에서 가져올 수 있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또 반대로 이게 너무 하나의 특정 산업에 대해서 막 이거를 메인으로 해서 꼭 형태를 만들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역성이 잘 읽혀져서 그냥 사진을 딱 찍어도 여기는 이 지역 같네. 그죠?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제주도죠. 제주도에서 제주바람도 세계 농업 이상이지만 딱 찍어서 놔도 사진을 보면 여긴 제주도, 여기 귀덕리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딱 들어오는 게 지역성이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밀성인데 신밀성은 사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건 포괄적인 거기 때문에 위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밀성은 아까 디자인에서 더 좁은 디자인, 어떤 작가나 여러 사람 어떠한 형태로든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뭐 예를 들면은 지역성이나 경제성이나 관계없이 되게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밀성의 폭은 또 다양한 척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좋아한다라고 하는 건 누가 좋아하는 게 중요하냐 하면 사실은 뭐 마을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신밀성은 외부인들이 이 지역에
이 아름다운 걸 보기 위해서 이 멋진 걸 보기 위해서 오게 끄는 힘. 이제 그래서 그만큼 이거는 이제 아마 척도로 보면은 질적 수준이 높은 지금 현대인들이 보는 데 있어서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과 잘 맞아져 있는 그런 좋은 디자인, 매력적인 디자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립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참여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그 의견들이 반영되어 있는가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은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다른 것과 비교해서 저는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어떤 사업이나 이런 활동이 지역의 어떤 경제적인 파급 효과에 얼마만큼 영향을 줬는가에도 사업 평가에는 이제 그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사업비가 투입될 때 농어촌공사나 이런 데서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됐는지 지역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 맥락으로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거는 이제 시간의 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경제적인 효과를 빨리 만들어내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뭔가 이렇게 급히 진행하다 보니까 역효과가 나올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우려는 있지만 여하튼 경제성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기능성이 있습니다. 네. 기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디자인 중에서 이것들이 견고하게 잘 만들어져서 손이 많이 안 가게 만들어놨는데 막 유지관리비가 엄청 많이 들고 뭐 하고 하면은 그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방치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좋은 디자인을 이제 판단하는 요소가 되는데 자 여기서 아까 제가 몇 번 강조하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말한 거는 예를 들면 뭐 기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말하는 시설이 아닌 예를 들어서 뭐 하회마을 얘기 들었지만 뭐 산수유마을이나 뭐 하동 계곡 이런 곳들은 시설이 없는데 기능성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6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이것과 관련되는 요소가 있으면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신미성이나 지속 가능성이나 여러 내용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관련되는 내용이면 그런 내용들만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요 개념이 조금 모호하다 이런 게 있으시면은 끝난 다음에 다시 질문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개념들이 상호 독립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경림 교수님이 이 개념을 어떻게 뽑았냐면 그냥 뭐 사례조사 몇 개 하고 뽑으신 건 아니고요. 뭐 텍스트 마이닝으로 해서 여러 국내에서 이제 그런 성공 사례들 있잖아요. 이런 자료를 쭉 모아서 어떤 주제들이 있는가도 보고 반대로 저희가 그 워킹 그룹에서 회의할 때 문제시 제기되는 곳, 이런 곳은 이런 게 문제다, 이런 게 문제다, 얘가 왜 문제일까 이러면서 같이 그런 전문가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해외 사례도 조사하고 하면서 뽑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그 도식화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런 내용들이 고려되어 있는 디자인을 하면은 농촌의 공공 디자인이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그 이슈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농촌의 이런 디자인들을 더 그렇게 만들도록 액션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이제 그 연구 보고서에서는 첫 번째 이제 중앙 정부의 역할, 그 다음에 각 그 지자체의 역할, 그리고 마을 단위 주민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한 VDS는 결국 주민들이 스테이트먼트를 정하는 거지 누가 뭐라고 하죠? 뭐 용역회사가 해서 이렇게 정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했고 농특위는 국가의 역할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 보시면 중앙정부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거, 그다음 홍보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산어촌 결국은 근데 가장 좋은 홍보 방법은 좋은 사례들을 국내에도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례들을 자꾸 발굴해서 그래서 다른 지역에 보여주고 이게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말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이제 여기가 어떻게 이런 그 좋은 공공 디자인을 만들어 왔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뒤 스토리 이야기들도 같이 공유하면서 해야지 각자 지역에 또 반영할 수 있는 게 되고 그래서 점점점 그런 그 공공 디자인의 좋은 사례들이 확산되면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지금 오늘 설명드리는 공공 디자인에 대한
그런 대상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DB화해서 다시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고 이런 작업들을 이제 국가에서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특위에서 이제 지자체와 주민에 대한 거는 이제 저희가 예를 들면은 정책 제안이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전달을 할 텐데, 지자체에서는 이거 이제 뭐 결국은 그런 누군가 챙기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되어 있는 뭐랄까 주체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재정적인 지원이나 그 다음에 뭐 자치 법규들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뭐 농촌 공간이나 아니면 뭐 공공 디자인에 해당되는 거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지금 이미 중복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런 주인 있게 그 공공 디자인을 챙기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이 중요하죠. 마을 단위에. 그렇죠? 결국은 이제 마을과 붙어 있는 거는 이제 지자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잘 정리해서 정책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마을 단위에서는 이제 좋은 사례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지원들을 또 전문가 파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페이지랑 요 다음 페이지는 우리가 이제 농촌 공공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하면 될지에 대한 거랑, 만약에 이제 이걸 만들게 되면 어떤 그 마을 단위에서 어떠한 그 목차를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지침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사실은 뭐 오늘 여기서 하나하나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례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로 다음에 설명드릴 공공 디자인에 대한 어떤 그 응모에 대한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떠한 대상들이 가능성이 있는가 이렇게 좀 같이 한번 그런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참고가 되는 사례들이고, 뭐 사례가 시간은 저는 이제 이렇게 많이 주어질 줄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있었으면 좀 더 가져오고 했을 텐데 뭐 몇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영국의 코츠월드는 굉장히 영국 내에서도 유명한 사례인데, 코츠월드라고 하는 지역은 논문도 뭐 저도 몇 개 쓰긴 했지만, 여기가 이제 여기가 자연 절경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제도로 말하면 국립공원 다음으로 아름다운 지역들을 묶어놓은 지역에 해당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영어로는 AOMB라고 하는데, 여기가 어떤 특징이냐면, 이 코츠월드를 포함한 AOMB 지역이 다 농촌 지역이 많아요. 농촌 지역이 많은데, 이 농촌 지역의 환경을 잘 보존해서 지금 현재 이제 뭐 영국에서 영국 정원이 아름답잖아요. 영국이 농촌 경관이 아름다운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시사점은 뭐냐면, 우리는 규제가 많으면은 그런 마을이 쇠퇴할 것 같은데, 여기는 규제가 있어서 더 주변 지역보다 집값도 비싸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은 휴가철에 휴가지로 해서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기에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들어와 살고, 그다음에 이 공간이 이제 되게 아름다운 넓은 지역들인데, 규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아름다운 경관이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내가 여기서 땅을 사가지고 들어가서 집을 지으면, 지금 집 짓기도 어렵지만 들어가면은 이 경관은 내가 내 평생, 아마 내 후대까지도 계속 즐길 수 있는 경관인데, 그래서 집값이 비싸요. 근데 반대로 그런 이 경관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곳들, 주변에 예를 들면 축사가 들어오고 뭐 개발되고 하면은, 나는 정말 농촌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유유년난 멋지게 살려고 들어왔는데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 받는 일이잖아요. 그런 땅들이 더 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규제가 많으면은 땅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은 아름다운 농촌 경관을 잘 유지하는 것은, 그러면은 아마 요즘에 뭐 관계인구 얘기도 있고 뭐 생활인구 얘기도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곳들은 이런 곳들이 아닌가 싶기도 해서, 그래서 여기는 코츠월드는 좋은 디자인의 사례입니다. 농촌의, 그러니까 그 가장 이상적인 영국의 농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디자인인데, 왜 디자인이라고 하냐면, 이게 자연적으로 남겨져 있는 농촌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농촌의 경관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규제도 하고, 그 다음에 코츠월드 같은 경우에는 10몇 개 지자체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협의회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 이슈가 있을 때 주변에서 뭐 예를 들면은
전원주택이 들어오구나. 근데 원래는 이 지역 주변이 이런 채석장이 있는 지역이어가지고 그런 경관 훼손이 될 여지도 많은 지역이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관민이 노력을 해서 그 결과로 남아져 있는 굿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에 있는 많은 디자인들이, 많은 마을들이 VDS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마을이 갖고 있는 그 가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기에는 언뜻 보이면은 그냥 아무것도 개발 사업 안 하는 마을 같지만 그 마을에 들어가 있는 여러 요소가 작은 사업, 예를 들면 여기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그 전화기 옆에 들어가는 정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 마을의 VDS에서 말하는 마을 경관 규정과 맞춰서 잘 맞는가 보고 들어간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예를 들면은 산수유 마을이 이천에 있잖아요. 여기도 되게 좋은 디자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산수유 마을이 지금 이렇게 아름답다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산수유 나무를 갖다가 많이 심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이 산수유 열배로 해서 이제 자녀들 교육도 시키고, 대학나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이제 산수유가 좀 값싼 산수유가 중국에서부터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돈이 별로 안 돼가지고 그냥 이걸 뭐라고 하죠? 산업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데, 어느 순간 봄에 산수유 축제를 할 때 이 아름다운 뷰를 보고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요. 근데 산수유 축제를 이제 시작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여러 이제 참여를 했고, 거기도 아마 아시는 분은 좀 아시겠지만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맨 처음에 관주도로 하다가 이거는 우리 지역하고 안 맞는 것 같다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지금 이제 산수유 마을의 아름다움을 공간을 만들었고, 대한민국 대표 축제 중에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지역 파급 효과도 크고. 이 지역의 지금 이슈는 뭐냐면, 제가 여기에 우리 제 학생들하고도 같이 해서 한 10년 가까이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랑 지금 보면은 마을이 엄청나게 많이 변했어요. 그 당시에 있었던 밭은 지금 다 전원주택으로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마을 같았는데 지금은 그냥 뭐라고 하죠? 되게 멋진 그런 도시 외곽에 있는 전원주택지가 됐어요. 근데 그러면 왜 그렇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지역에서 절대농지 빼고 안에 있는 밭은 기본적으로는 다 그런 작은 그 전원주택 택지 개발은 허가가 날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마을 주민들은 지금까지 들어온 거는 좋은데 좀 수용력, 이해심이 많은 분들인데, 이 마을 사람들이 보니까, 근데 자꾸 더 들어오니까 이제 점점점 생활 환경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되게 멋있었던 나무가 내 집에서 보였는데 앞에는 이제 타운하우스 들어와서 안 보이게 되고 하니까 이게 뭔가 이러면서 이런 원칙이, 이런 개발하는 거를 적어도 돼 안 돼가 아니라 뭔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마을하고 좀 논의하면 안 되나, 개인 땅이라고 이렇게 되나, 이런 논의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농촌공간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 마을보호지구 있잖아요. 마을보호지구가 이런 지역에서 적절히 주민들이 원하면 지금 상태에 굉장히 질 높은 어떤 생활 환경을, 그 가치를 유지하도록 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수유 마을은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인터뷰도 해보고 하면은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디자인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또 봐야겠죠. 그리고 아까 이제 제주도에 제주 세계 농업유산으로 있는 밭담에, 제주 밭담은 전역에 있어요. 왜 제주 밭담이 세계 농업유산으로 됐냐고 하면은, 사실 세계 농업유산은요, 이게 보면은 그냥 형태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농업 시스템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형태가 남아 있는 걸 보존하는 거는 cultural landscape, 문화유산이라는 게 있고, 문화유산의 제일 위치는 세계유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왜 제주 밭담이 세계 농업유산으로 지정됐냐 하면은, 이게 생산이라고 하는 활동을 하는 공간인데, 제주 밭담을 가보면 밭담이라고 해서 더 고부가 가치의 그런 높은 생산물을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지정됐나 보면은, 제주도 전역에서 그런 이 밭담이 하나도 안 들어간 사진을 찍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주 삶에서 농업을 하려고 하면 밭담과 함께하는 이런 형태가 돼서, 그래서 이게 보면은 제주도의 농업을 이해하려고 하면 밭담을 뺄 수 없는데, 그래서 이게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뭔가 가치가 있어가지고 세계 농업유산이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씩 제주 밭담이 줄어드는 거 아시죠? 예를 들면 이제 비닐하우스나 시설을 이렇게 만들어 집어넣으면 밭담이라고 하는 게 방해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조금씩 시설 농업으로, 왜냐하면 이제 고부가 가치 농업으로 바뀌면서 요즘에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스마트 농업이나 이런 것들은 권장하는 방향이니까 하다 보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제주 밭담에 있는 이런 경관들 몇 개, 뭐 귀덩이 사례라든가 이런 사례는 그걸 가지고 밭담길 걷는 것도 하고 주변에 이제 밭담의 뷰를 가지고 뭐 카페도 생기고 해서 이 가치를 공유하는 거, 이거는 좋은 디자인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퍼플섬은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뭐 예를 들면 지역 경제에는 굉장히 크게 이제 뭐 기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세계에서 뭐 여러 이제 좋은 디자인에 대한 상도 받고요. 근데 왜 좋은 디자인 상을 받았냐면 이게 그 다른 지역에서는 특히 뭐 유럽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죠? 자율권이 있잖아요. 내 집에 대해서 어떻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 희귀성, 신기한 사례가 되는데 여하튼 그래서 지금 신안군은 반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토에서는 되게 오지에 있다가 뭐 관광과 그다음에 그런 활성화하려고 하는 주민 뭐 안에 이제 뭐 주민뿐만 아니라 전체 이제 지자체 전부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그 의지와 열정은 되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 이제 그 6개로 만들어져 있는 육각형의 그 평가 지표가 저거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예시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든 거여서 저게 이제 정당성을 가지려면 더 이제 많이 이제 그 연구를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우리 안경림 교수님 연구팀에서 만든 거여서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세부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경제성과 심리성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근데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성과 자연성과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보라색이 도라지꽃이 많았다고 해서 우리가 보라색을 칠하면 그러면 도라지꽃이 더 살까요? 더 죽을까요? 뭐 이런 것들에서 여러 가지 이런 그 뭔가 평가에서 봤을 때는 이제 좀 논의의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근데 이 6개 지표를 보면 어떤 사업들이 이런 면에서는 되게 잘 됐고 이런 면에서는 조금 좀 생각을 더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서 여하튼 다른 지역보다 잘 되어 있는 사례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발굴하셔서 아니면 알려주셔서 국내에서 뭔가 이렇게 좀 모범이 되는 사례들을 뽑으려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우리 이제 이 공모 사업의 취지입니다. 지금 제 고창군도 제가 좀 연구를 좀 했는데 고창군이 관광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관광 자원이 많은 곳이에요. 뭐 대표적으로는 뭐가 있죠? 고인돌, 세계 유산인 고인돌이 있죠. 고창 고인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동호해수욕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 매일역을 사는 상하목장도 그렇고 뭐 그 다음에 무엇보다 선운산도 그렇고 뭐 선운사의 예를 들면은 그렇고 굉장히 많은 곳인데 이제 우리가 막 소셜 미디어 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가장 많은 경험이 이제 나오는 거는 답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학원농장이에요. 학원농장은 고창군 전체에서는 굉장히 학원농장은 크지만 고창군 자체가 되게 작은 면적이고 학원농장이 있는 주변의 공원면이 다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모습처럼 될 수 있는 공간이긴 하죠. 왜냐하면 구릉지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산은 많지만 구릉지 경관이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구릉지 경관이 이렇게 잘 남겨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에 창업주신 분이 경관농업이라는 것에 어떤 그 원칙이 있고 해가지고 그냥 농업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경관을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말한 공공 디자인에 대한 그런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인 사업의 공간이고 이 사업이 번창하면 번창할수록 주변하고 연계라든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상되는 문제들이 이 축제나 이런 걸 하면은 주변에 예를 들면 주차 문제라든가 소득 격차라든가 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커뮤니티 내에서 아까 이제 그런 마을 단위의 어떤 이 의견을 모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또 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죠. 지금 창업주가 굉장히 열심히 어떤 그런 리더십을 갖고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마을 주민들이 함께하는 공간이 안 되면 이제 미래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개인 사업으로 하는 곳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공공 디자인에 대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한 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확장할까에 대한 것에 아까 이제 국가의 역할, 그다음에 지자체의 역할, 그다음에 있었는데 국가의 역할로 첫 번째 이제 이 연구에서 안경진 교수님 연구에서 이제 제시했던 거는 지금 국토대전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국토부 사업인데 국토대전은 국토부에 관련되는 여러 분과가 있잖아요, 그죠? 건축, 토모, 그다음에 그 도시설 공공디자인, 거기도 공공디자인이지 도시. 그다음에 이제 문화경관. 뭐 저는 이제 문화경관 파트에서 이제 좀 관여하고 있는데 이게 또 관련되어 있는 학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학회들이 같이 이제 맡아서 이제 진짜 여기는 정말 잘된 사업들, 최근 5년간 만들어진 사업 중에서 뭔가 성과가 나타나는 사업에 대해서 상을 주고 대통령까지 주는 상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그 국토대전을 예시로 들면서 아직까지 우리가 공공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처음이지만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6개 원칙이 잘 지켜지는 디자인들을 자꾸 발굴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는 좋은 디자인 사업 사실은 이제 그런 시설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마을 그 자체, 자연, 그리고 그 농민들이 지역에서 아니 지역민들이 만들어왔던 여러 결과물들, 그리고 제주 밭단가 같은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안에 만들어진 너무너무 매력적인 그런 시설들, 그리고 지역의 새로운 어떤 활성화를 가져오는 시설들, 통틀어서 보는 좀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농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처음 이제 이 공모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협조가 되게 필요해요.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게 사례가 많아야지 그 중에서도 좋은 사례를 뽑고 좋은 사례를 뽑아야지 이것을 가지고 더 이제 이런 곳이 이제 좋은 디자인이다. 저희 같은 또 연구자나 또 그다음에 우리 농특위에서도 그렇고 이런 농어촌공사도 그렇고 선전하고 선순환 구도를 만들잖아요. 근데 뭐 관심을 안 가지면은 이게 이제 그렇게 점점점 확장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내용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얘기한 건 이거는 이제 그 계획 연구에서 제시한 건데 우리가 여러 여기서 말하는 우리 뭐 예를 들면 농촌협약, 과거에 농촌협약도 그렇지만 그뿐만 아니라 여러 농촌에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그 평가하는 지표에 이런 거를 집어넣어서 전체적으로 좋은 공공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사업평가의 지표로 좀 활용하자, 연계해서 적용하자. 근데 그게 꼭 농림부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들도 있으니까 이런 걸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DB화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여러 지역에서 많이 쓰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좋은 사례들을 자꾸 모아가지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가지고 관련되는 지역이 있으면 우리는 이런 지역인데 이런 데 중에 잘 된 데는 어디지? 하고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공해야 되거든요. 민간은 우리가 개인이 하면 프로젝트 단위로 하면 사례조사고 근데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 DB화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DB화를 만드는 것 이것도 이제 제시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제안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이 지자체 농산어촌 디자인 관리를 위한 그런 관리 체계 수립에서 기존에 예를 들면은 뭐 디자인이라든가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농촌 개발 사업을 관련하는 부서가 어떻게 잘 연계해서 이것을 좀 책임지고 중심을 가지고 아까 이제 주민들이 어떤 주민의 그 지역의 그런 마을 디자인 규범이나 이런 것들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지켜가는데 어떻게 서포트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제안하는 내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 연구에서는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서 지금 첫 번째 공모 사업은 우리가 지금 이제 실천하는 거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방식으로 실천할까에 대한 것들은 우리 그 농어촌 특별위원회 분과 안에서 이제 농어촌 분과 안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공모전을 하냐 하면은 이게 그 공모 사업을 하냐 하면은 이러한 농산어촌 디자인이라는 것이 어떤 시설을 더 빛나게, 더 튀게, 더 잘 만들었고가 아니라 농산어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 이미 자연경관이 아닌 이상 사람들이 우리가 농촌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만든 그런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만들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러한 넓은 범위에서 당장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것을 잘 지켜오는 그런 사례들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여기 해당된다는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화계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사업을 막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이 화계면에 하동군 화계면에 그
하청 경관을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심의 과정을 꼼꼼히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결국은 그 자연을 잘 지킨 것 때문에 이제 상을 받았거든요. 심지어는 근데 거기에 이제 관련돼서 뭐 전망대라든가 뭐 몇 가지 이제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그게 데크를 잘 만들어 가지고 된 건 아니고 데크에서 보여지는 경관이 잘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우리가 농산어촌 디자인은 실제로 그런 어떤 시설물이 없어도 왜냐하면 사업에 대한 그 시간 범위가 없기 때문에 몇 년 내에 만든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주민들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여러 시선으로 잘 관리해서 이런 모습이 잘 유지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도 어렴풋이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 말하지만 여러 사례들을 잘 뽑아가지고 그래서 더 나은 농촌 공간이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 보면은 디자인 적용과 확산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모 취지는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응모 자격은 지금 지자체 시군에서 담당하시는 부서의 분들이 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농어촌 공사와 같이 그러니까 여기 응모 자격의 주체도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사업에 대해서 주관하는 이런 주체에서 내면 되고 근데 대부분은 근데 이런 프로세스가 민간은 잘 뭐라고 하죠? 이 접근이 잘 안 되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사업 설명회에도 마을에서 한 군데 들어온 곳은 있는 것 같던데 일반적으로는 아무래도 시군과 그다음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중심 주체가 돼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주체가 하나의 주체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메인 주체가 있고 거기서 신청서를 내고 공동 주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중간 지원 조직도 어떻게 기여하고 어떤 마을도 기여했다 하면은 그 주체들을 우리가 몇 개까지죠? 4개까지였나? 두 개까지 더 이렇게 추가로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거는 대표 주체인 거죠. 상 받을 땐 같이 오셔서 받으면 돼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응모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인만 아니면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도 할 수 있나요? 개인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지역 주민이라고 하면 지역의 공공 디자인과 관련 뭐 자기 집에 정원을 만들고 이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래서 응모 자격은 이제 지역 주민이면은 공공 그 다음에 지역 주민 다 가능하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공모 지금 홈페이지에는 아마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포스터를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체는 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공모 일정이 7월 21일까지 저희가 이제 그 1차 서류 심사를 받기 때문에 이 일정이 좀 빠듯해 보이는데 아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출한 서류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뭐 충분히 시간적인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안에 우리 이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심사위원들 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모셔서 자체내에서 서면 평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8월 14에서 21일쯤 한참 더울 때긴 한데 이때 저희가 현장을 같이 돌면서 현장에서 그런 구체적인 질문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 보여주실 것들을 더 많이 이제 보여주시면 돼요, 현장에서. 그래서 현장 평가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수상작을 선정하게 됩니다. 평가 기준에 대한 거는 그 세 가지 1번, 2번, 3번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했지만 사업을 가지고만 평가하는 건 아니고 사업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농촌 공공디자인에 관련되어 있는 게 이것도 위원회에서 논의하면서 나온 내용인데 이게 뭐 되게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어떤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었는데 그게 지역에서 굉장히 이렇게 어떤 좋은 공공디자인으로 기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산수유 마을처럼 마을 전체 더 큰 하천이라든가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지표가 다 다른 거를 이렇게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들이 논의가 됐는데요. 그래서 크게는 저희가 주거, 농업, 사회활동, 자연공간 등 그래서 농촌다움, 그 지역의 특징적인 농촌다움이 매력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냥 농촌마을이 아니라 이 농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자원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자원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 또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겠죠. 그죠? 뭐 그런 대상도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범위가 넓죠. 마을하고 주변 환경의 보존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동군 아까 뭐 사례를 들어서 그렇지만 섬진강변 뭐 여기서
만약 그걸 보존한다고 하면 그게 뭐 한 건물 하나하나 얘기로 되지 않겠죠. 전체 지역에서 뭐 예를 들면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경관 기본계획이나 경관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그 안에서 좀 뭐 민간의 어떤 그 중간지어든지 관여하면서 막 잘 케어하고 있는 사례들 많잖아요. 하천이라든가 이런 농지라든가 이런 거. 그런 사례들이 여기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정주공간 주택의 공간 구획이나 그냥 배치, 도로 이런 공공 우리가 말하는 토목이라든가 이런 디자인이 지역과 잘 어우러져서 지역의 경관을 그러니까 지역의 디자인을 더 품격 높게 아름답게 만든 사례들, 그렇죠? 이런 사례도 들어갑니다. 뭐 그래서 예를 들면 도로 같은 경우도 요즘에 뭐 예를 들면은 이게 이 도로가 만들어져서 진짜 이 그런 이거를 경관도로 시닉웨이 그래서 이제 쭉 보면서 영국에도 그런 곳이 있어요. 여기 그 스코틀랜드에 올라가면 우리 하이랜드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에딘버러에서 위에 이제 그 네스호에 있는 인버네스까지 가는 그 도로 거기가 국립공원이긴 하거든요. 케언곰즈 국립공원이라고 영국에서 제일 큰 국립공원인데 그 가는 도로는 그냥 도로만 쭉 주행하고 가면은 운전하는 거로 점점 힐링돼요. 이런 거. 근데 우리도 그런 공간들 있죠. 그래서 멋있는 도로들이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가로수라든가 이런 공간도 여기도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촌다움 특성이 잘 고려되고 주변과 조화로운 그런 시설들, 단일 시설들, 공공 시설들. 그 시설을 만들면서 보통 뭐 건물 하나가 아니라 주변의 어떤 그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 디자인 자체가 농촌 공간 디자인의 모범이 될 만큼 잘 만든 것 같다. 이런 내용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간 스케일이 마을과 마을을 둘러싼 이런 자연 환경에서부터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 그런 그 토목시설물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내용들 그리고 또 작은 단위의 어떤 하나의 커뮤니티 단위에 만들어진 시설들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평가할 때 아까 있는 6개의 지표에 대해서 각자 그런 분들이 얼만큼 잘 되어 있는지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이 분과 나눠서 하는 것보다 이게 섞여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표를 보되 반대로 스케일이 작다고 우리가 뭐 배제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안 했다고 배제하거나 이렇게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논의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국토의 공공디자인에 기여하는 그런 작품들을 뽑을 거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이제 6개 지표에 대한 것들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지표도 해석의 여지가 다양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 해석되는지 기술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뭐 개인도 개인 PR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죠? 요즘 개인 PR 시대인데 이 지역의 특성을 6가지 지표로 해서 잘 이렇게 기술을 하고 필요한 거는 사진도 붙이고 해가지고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성서 접수, 서면평가, 현장평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출 방법에 대한 것들은 이거는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자료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유의사항이나 요 내용들은 일반적인데 이것만 좀 얘기 드릴게요. 이렇게 저희가 뭐 사실은 뭐 상금이나 이런 걸 목적으로 해서 그 돈을 받아서 뭔가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 이제 일단 농어촌 우리가 지금 공공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 처음 하는 거고 이게 말한 시설물 디자인에 대한 것과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아까 VDS 사례처럼 지역이 갖고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정리하면서 자긍심도 생기고 그 다음에 좀 뭔가 이게 여러 이미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잘 돼 있기 때문에 좀 뽐낼 수 있는 기회도 주고 하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의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이제 또 우리 이게 위원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의식이 높으시고 해서 이 그 워킹 그룹도 처음에 시작하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상을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아까 DB화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좋은 사례들을 뽑아서 내년도에 또 행사할 때도 그렇고 이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전국의 공공 디자인의 어떤 방향이나 그런 뭔가 그 지침서를 만들 때 그런 사례들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 지역들에는 굉장히 큰 홍보 효과가 돼요. 뭐 사실은 뭐 유럽의 사례도 뭐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로리티지라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농촌 헤리티지인데 거기도 핵심이 뭐냐면 잘된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롤 모델을 만들어서 자꾸 이 지역 저 지역 보여주면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가잖아요. 일본도 지역 활성화 사업하는 데 중에서 보면은 잘된 지역의 사람들이 다 보러 가기 때문에 그 잘된 지역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관계 인구를 늘려요. 그래서 학생도 공부하러 오고 모두 오고 잘 됐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례를 보러 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더 지역에는 큰 어떤 효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가 단위에서 DB 사업이나 여러 가지 하려고 하니까 그때 그 수장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서 이제 그 좋은 사례로서 활용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거의 이제 설명을 다 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제출하는 여러분들 서식의 전체예요. 아주 심플해요. 농산어촌 디자인 공모 신청서라고 하는 양식을 보시면 일단은 신청 기관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아까 말한 대표 기관이죠. 쓰시고 그 다음에 요로 소속에 대한 거나 여러 내용을 쓰고 이게 일단 중요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전체 컨셉을 담는 제목을 줘야겠죠. 일단 제목이 있어야 이제 경관이 되고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은 그냥 딱딱하게 무슨 뭐 예를 들면 도로 정비 사업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 사업이 갖고 있는 의의를 잘 정리해서 한눈에 들어 뭐 자연과 조화로운 뭐뭐뭐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뭐 여러 아이디어를 내서 제목을 한 줄로 딱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 공간 유형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만이 아니라 중복돼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2개, 3개 찍어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이게 하나의 가장 대표적인 걸 중심으로 해서 이 3개를 찍는 게 평가 지표를 볼 때 예를 들면은 지금 이런 그 마을과 주변 환경을 보는 평가 지표랑 공공시설을 보는 평가 지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이 소팅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메인 되는 걸 하시면은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그런 내용에서는 같이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신청자들 요거 메인 신청자 쓰시고 공동 신청자가 2개가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왜 요걸 마련했냐면 아마 제출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쉽게는 시군 담당 그런 예를 들면은 공무원이나 아니면 농어촌 공사에서 주관위에서 할 수 있는 경우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중간 지원 조직에서 우리가 정말 한번 해보고 싶다면서 지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관에서 같이 했을 때 직접 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어디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활동했던 곳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동등하게 공동 신청자는 뭐 갑과 을, 갑을병이 아니라 이게 대표로 해서 우리가 연락하는 게 이쪽이지 나중에는 같이 공동 수상자로 해서 같이 상을 받기 때문에 함께 한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거기서 대표 근데 이걸 또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은 학교 대학 논문도 그렇거든요. 논문은 한두 사람이 썼는데 막 20명씩 집어넣고 하면 그럼 안 되기 때문에 집어넣어 주시고 뭐 질문이 있었지만 뭐 농어촌 공사도 전체 농어촌 공사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지부나 그런 그죠? 그 안에서 지사에서 이렇게 뭐 이거는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내용을 보시면 전체 내용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은 그 대상지 개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특성, 요런 그 다음에 6개의 그런 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그 특성이 있는 가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뭐 그 지금까지 그런 관련해서 이제 수행했던 사업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업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경관 보존하는 것도 사업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 사업에 대한 그 정의에서 보면은 꼭 시설물을 얹어야 사업이 아니라 무언가 액션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공간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뭐 그러니까 특히 이제 마을이나 자연환경 보존에 가장되는데 그거 만들어 놓고 뭐 둘레길을 연결해서 활용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 심의를 하면서 이런 경관을 정말 우리는 아름다운 경관을 필사적으로 지키면서 사람들이 뭐 더 이걸 향유하게 했다 뭐 이런 내용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뽑아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진이나 이런 내용도 집어넣으시면 되고, 이게 이제 4페이지네요. 그죠? A4 4페이지의 그 분량에서 자유 기술이기 때문에 사실은 작성하려고 하면 이게 그렇게 부담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대신에 이제 여기가 공간 유형 중에서 예를 들면은 여기 안에서 보면은 큰 제목이랑 유형만 있기 때문에 요 설명 안에서 그 대상지가 어딘지 우리가 조금 뭔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서류평가를 하는데 뭔가 막 되게 멋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냥 이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됐나 하고서는 이렇게 인터넷에서 아니면 공간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는 막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평가에서는 좋게 평가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이루어지는 활동의 이런 공간들은 이제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게 그런 여러 다른 뭐 예를 들면 인터넷이나 이런 자료로 접근 가능해서 보여지는 것들 뭐 그게 아니면은 정확하게 막 주소나 이런 것들을 적어서 어디 필지 아니면 어디 지역에서 정확하게 기술하는 거 이런 내용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 자료나 그런 그 관련되어 있는 그런 뭐 도면이라 이런 것들도 이미지로 해서 이제 부착하는 거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4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기 때문에 반대로 얘를 추리는 게 더 문제일 수도 있어요. 막 해서 막 그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압축해서 이 제목과 이 4페이지 안에 어떻게 잘 이제 그 내용들을 어필하는가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이 동의서에 대한 내용, 저작권이나 동의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린 그런 설명은 여기까지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